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릴게요. 그냥 오늘 인터뷰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선생님 근황이 궁금한데 건강 괜찮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이 들어가면 조금씩 고장이 나는 것 같아. 그래서 고장이 나는 것도 오히려 근신하고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옛날처럼 밤을 며칠씩 새우고 이런 건 안 되고, 지금은 그냥 편한 대로 몸이 힘들면 중단하고 또 생각하다가 피곤하면은 쉬고 뭐 그래요. 선생님 언제부터 만화가 활동을 시작하셨죠? 이제 그 만화를 구체적으로 접한 거는 이제 광주에 와서 스무고개 20살 넘어갈 때 그 무렵에 학교에서 만화책 보다가 옛날에는 책 뒤에 독자란이라고 그래서 만화 좋아하는 애들이 주인공들 그려보는 이런 게 많았어요. 서울에 있는 선생이 꼬시는 거지. 야, 너 만화 잘 그리네. 올라와서 우리하고 같이 만화 그릴래? 이제 여기에 바람이 들어서 내 이제 20살 무렵에 서울로 올라와서 선생 밑에 이렇게 공부하게 되고 그랬어요. 그게 70년도. 70년도. 70년대, 80년대 이 한국 사회에서 만화가로 산다는 것 그런 거는 어떤 의미였는지 또 선생님이 예술가로서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좀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나는 70년대 10년은 어떻게 이 대도시에 들어와서 시골의 섬에 있는 아이가 이 대도시에 와서 어떻게 발을 붙이고 사나, 그것을 모색하는 것이 10년이고, 그러니까 생계, 목숨을 부지하는 생계를 어떻게 네모 안에서 만들어내나 하는 이것을 10년 동안 하면서 만화라는 기능으로 했는데, 키워가다 보니까 만화가 기능이 전부가 아니라 만화는 밥그릇인데 이 밥그릇에 뭘 담아야 되지 하는 것을 이제 깨우치게 되고, 무엇을 그리게 되나, 어떤 것을 담아야 되나, 본령은 뭘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80년대가 끝날 무렵에 그 유신이라고 하는 박정희의 10년을 고스란히 겪으면서 통제, 압박, 그 다음에 심유 이런 것들이 내 몸으로 만화로, 문화로, 예술로 한국 사회 전반으로 내리누르고 있었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바로 이제 80년대로 이전이 되면서 더 가혹한 그러한 80년대의 사회로 진입하면서 80년대 이제 민중미술하고 좀 만나게 되고 이렇게 되죠. 이제 선생님 그 현실 문제에 관심 갖게 될 때 영향을 줄 인물이나 뭐 사건이나 책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 만화판을 돌아보니까 만화판이 다른 문화예술판보다 유난하게 사회적으로 이 소외받고, 그 다음에 단속받고, 그 다음에 그 자체가 또 그만하게 자구력이 약해. 말하자면 사회 개개인이 자기 눈앞에 일에 매이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하고는 또 다르고, 그러니까 내 머리가 이렇게 성숙할 수가 없어서 우리 만화판이 한계가 있는데 만화판 밖으로 눈을 한번 돌려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80년대로 넘어와서 일반적인 미술판, 예술판 이쪽에 기웃기웃하면서 민해총 이전에 민미협도 가보고 또 문화 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뭔 얘기를 하나 하고 구경도 하고 그러면서 컸지.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안기부에서 검열 얘기했을 때 당당하지 못하고 떨었던 기억이 부끄럽다고 하셨는데 경향신문 그 기고에 이때 상황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때는 노동이라는 말을 못 쓰고 근로자 이렇게 썼을 때니까 노동자라는 말도 우리가 불순하게 생각하고 심의에서 걸리니까 그런 걸 못 쓰게 하는 그 세월이 70년대 내내 되다가
80년대까지 연장이 됐으니까 그런 속에서 뭘 해보려고 하면 매우 어렵고 그랬는데 86년에 민주화 열기에 의해서 6월 항쟁이 생기게 되고 6.29 선언 아닌 그 선언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 환경이 확 바뀐단 말이지. 바뀌니까 이 권력의 일부에서는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만화판에도 꼼짝 못하게 이 저 말 한마디로 저 지시문 하나로 우리를 다스리고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차 한잔 하자고 그래요. 그 중에 제일 내가 많이 걸렸거든. 이렇게 그동안 이상하게 꼭 내가 걸리더라고. 그래서 이거 기질인가 체질인가 이것도 모르겠네. 그런데 나는 이제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그게 사람의 밥줄을 이렇게 쥐었다 놨다 하거든. 그러니까 원고를 그려서 시무실에 보냈는데 통가가 대하가 책이 나오는데 원고료를 받고 책이 나오는데 시무실에서 안 돼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고치라고 지시문이 내면 고치면은 고치기가 싫어. 이거는 그냥 나가야 되는데. 응? 그럼 안 고치면 안 되고 적당히 고치면 다시 내려오고 그러니까 시무실에서 5개월, 6개월 묶여 있어요. 그러면 출판사를 가부름 갖다 썼는데 출판사에 빚이 지게 돼. 그러니까 생계를 쥐고 있단 말이지. 이렇게 되니까 항상 예민해지지. 그러고 이제 심의나 검열이나 이런 것들에게는 이제 닭살 돋듯이 반응하게 되고 그러는데 6월 항쟁이 돼가지고 그 심의실에서 좀 보자 그래서 내 친구하고 그 어른들 한두 사람하고 같이 들어갔어.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내가 근데 그 전에 사전에 설명하기를 안기부에 있던 사람이 거기를 그만두고 거기 심의실에 와서 실무자로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도 나와 있더라고. 근데 배기 싫지. 배기 싫고 그래도 한편은 무섭고 이놈들이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완전 그 공포로 이렇게 몰아오던 중이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가 사람이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 그러는 강단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흥분했어. 그 사람이 앉아있고 그러니까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내가 버벅거리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은 내가 좀 부끄럽고 당당하게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지속해서 어떤 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이렇게 돌아보면은 시골뜨기인 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랬어요. 네, 다음은 김근태 의장하고의 첫 만남이 좀 궁금한데 만나게 된 계기가 있는지 그리고 첫 만남을 좀 기억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첫인상은 어땠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만나서 우리가 모임도 하고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예술인들의 모임을 한 3년 했어요. 김근태 의원은 그때는 의원이었나? 여하튼 의원 이전에 나는 말로만 듣고 그 다음에 80년대, 70년대 이쪽 얘기는 자세히는 모르지. 자세히는 모르고 이 풍문만 들려오고 머나먼 저 먼 곳에 계시는 말하자면은 깃발 같은 어떤 그런 느낌으로 이제 나는 늘 바라봤는데 90년대니까 꽤나 오랜 세월이 지나서 소위 그 고문에 이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세상 사람이 널리 알려지고 그랬구나 하는 걸 다시 느끼고 그러던 이후니까 남다르게 느끼지. 김근태 의장이 사람들이 따뜻한 민주주의자라고 많이 말하는데 저희가 이제 김영수 선생님 구술도 받았는데 김영수 선생님이 그 이재 만화가의 그 악동이 캐릭터나 이런 걸 때문에 이재 선생님 만화는 따뜻해서 좋아라고 김근태 의장이 말했다고
여기 구술할 때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그 따뜻해서 좋아가 자기 김영수 선생님도 거기에 너무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꼭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내가 따뜻하다는 생각을 못했거든. 나는 바보 같고 여러 사람이 있으면 구석자리에 있고 거의 촌놈이고 항상 이런 식으로 내 캐릭터는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한쪽 구석에서 지켜보고 하는 정도의 캐릭터인데 아마 내가 자랄 때 우리 아버지한테 주눅이 들어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무서웠어. 그 옛날 어른들은 왜 그렇게 엄했나 몰라. 막 그런 속에서 자라서 그랬는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씩씩하지 않아. 씩씩하지 못해. 그래서 항상 다소곳하고 한쪽에 있고 이런 식이었는데 다만 나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늘 쓰다듬어주고 내 새끼 하면서 그랬던 터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집안에서도 양면을 느끼는 거예요. 양면을. 그러면서도 온 가족이고 그런 건데 내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어떤 내용을 담는 거니까 그림이 따뜻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이끌어가는 진행 과정 전체가 따뜻하고 우리 주변이고 남다른 머나먼 얘기가 아니고 우리 동네 이야기, 다소곳한 우리 식구들 이야기, 집안 얘기, 친구 이야기 이런 것들을 풀어가는 게 내가 느낀 대로 내가 조그만 말 한마디에 내가 시큰하고 콧날이 찡찡해가지고 이렇게 울 수도 있고 한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 속에서 컸으니까 그런 것이 그냥 스며 나오거나 그러니까 그게 따뜻한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혹시 예술가로서 작가님이 김근태 의장과 대화나 만남 중에 특별히 기억하시는 게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미술사 전공하고 미술에 관심이 있게 된 것도 사실은 아버지 영향이 크거든요. 이 그림에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어. 88년에 아마 아카데미에서인지 어디선지 애니메이션 상을 받았던 사람인데 캐나다 작가인 애니메이터가 프레데릭 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그림을 그려서 30분짜리 동영상, 이 영화지. 그런데 그것을 원작은 프랑스의 장지오노라는 작가가 그 사람도 이를테면 공부를 정석으로 했다라기보다 혼자 부평초처럼 굴러서 컸던 사람인데 그 장지오노라는 사람이 53년 4년도에 발표했던 나무를 심는 사람 그 내용이 나중에 내가 한참 얘기하다 말고 이번에 그 내용을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다 말고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한 노인이 쇠막대기 하나 들고 그 황량한 야전에 나무 한 그루 없는 그야말로 거칠고 황량한 야전에 구멍 하나를 뚫고 거기다가 도토리 씨를 넣고 담고 뚫고 이것을 지금 몇 년 동안 해왔는데 10만 개를 심었다는 거예요. 10만 개를 심으면은 거기서 20%가 싹을 튼대. 나머지 8만 개는 사라져 버려. 그러니까 20%가 싹이 트면은 그 20% 중에 제대로 큰 놈은 반절 50%라는 거예요. 만 개는 크고 만 개는 유야무야 또 사라져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10만 개 심어서 만 개, 10분의 1이 살아남는데 그 작업을 평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뭔가, 자연은 생명을 가져온다. 생명이 뭔가,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무수하게 산에 쌓이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거기서 수많은 숲이 되고 나무가 숲이 되니까 새들이 오고 그 다음에 땅에 강에 물이 습해지니까는 물이 흐르고
샘이 생기고 동물들이 찾아오고 다람쥐가 놀고 그러고 그 다음에 원래 거기에 사람이 살았는데 황토가 돼버렸거든. 근데 또 한 사람 두 사람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 망가진 마을에 다시 생기가 돌고 그러더니 그것이 빛나는 마을이 되어가는 전 과정이 수십 년 동안에 벌어지는 건데 그게 이제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방에서 벌어진 일이다라는 게 이제 그 소설의 내용인데 그 애니메이션을 보고 우리는 80년대 무렵에 굉장히 놀랬거든. 근데 원작이 따로 있다는 거야. 그게 장지원호라는 사람이 쓴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린 프레데릭 백이라는 사람은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애니메이션이 원래 그림을 한 장 한 장 그려요. 한 장 한 장 셀. 우리가 레이어로 포토샵에서 한 장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게 싼단 말이지. 그런데 1초에 22컷 또는 6컷, 일본 애니메이션은 6컷 중심으로 나가고 저 비용으로 디즈니 같은 경우는 22개나 24컷이 그려진 1초 동안에 24개가 그려요. 이걸 24개를 그려야 되는데 이 프레데릭 백이라는 사람이 그 애니메이션을 그리는데 한 장 한 장 그 셀판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하는데 테라핀이라고 하는 안료와 그 약으로 이렇게 닦아가면서 하는데 그 수천 수만 장을 그려야 되거든. 근데 그 수만 장을 그리는 과정에서 초수 하나 두고 그리는데 눈을 잃어요. 나중에 눈을 다쳐. 그래갖고 한쪽 눈이 안 보이든가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그 나무를 황야의 땅에 나무를 심는 사람이나 구멍 하나 찍어서 도토리 씨 이렇게 하는 사람이나 셀에다가 한 장 한 장 그리는 이 프레데릭 백이라고 하는 화가나 똑같이 말하자면 똑같은 공정이요. 지금 이 과정을 그렇게 해서 그 애니메이션이 이 30분짜리로 태어나서 전 세계에 그 이야기가 훨씬 확산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80년대 그 지나면서 그 작품을 보면서 놀랬지. 와, 이런 사람이 있구나. 우리도 뭔가를 하나라도 이런 거라도 남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우리가 아버지가 민주주의자인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 지금 뭐 미국에서 배우네, 유럽에서 배우네, 한강이 뭐 우리 죽은 사람에게서 죽은 역사에서 우리가 배우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그러는 것처럼 이제 그런 과정이 다 함유되어 있는 이런 과정인데 아버지 또한 한국이라고 하는 아주 억압적인 이 황야에서 풍토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나무를 민주목을 하나하나 심으면서 걸어왔다 하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문화예술인 그 모임을 하면서 김근태 의원 후원의 소식지 만드는데도 만평을 좀 그리셨던 것 같아요. 그 얘기하니까 기억이 나는데 자세한 건 지금 잘 모르겠어. 뭘 그렸는지. 네. 사실은 제가 이번 기회에 선생님 때문에 이걸 찾아봤는데 그 푸른 내일이라는 후원의 소식지 전권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몇몇 개 선생님 그걸 찾아보니까 한 1회부터 한 10회까지는 선생님이 그리고 한 11회부터 20회까지는 백무현 작가가 그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김근태 의원 후원의 소식지를 그 문화예술 그 모임했던 그 바탕으로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없었던 형태의 국회의원, 그러니까 정치인 소식지라고 이거는 이제 유은혜 장관님 말에서 나온 건데 유행처럼 그 이후에 그렇게 문화예술인들이 모여가지고 만드는 거를 소식지를 만드는 걸 한번 이렇게 다른 정치인들도 도전을 해봤다고 해요. 근데 그게 잘 안 됐대요. 왜냐면 이제 문화예술인들이 그렇게 모이지 않았다. 문화예술인들은
예를 들면 불교는 자기 자신과의 이렇게 과정이잖아. 뭐 그런 것처럼 예술가들은 어디에 종속되거나 어디에 속하거나 이런 거 별로 그 기질적으로 안 맞거든. 근데 어떤 사람이 있으면은 마음을 보태거나 같이 이러면서 모일 수 있는 그 중심축이 이를테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때 푸른데일의 만평에 지금 몇십 년을 앞서 지금 AI 시대에도 알맹이가 중요한데 그때도 그런 만평을 그리셨네요. 당시 예술가들이 80년대에도 굉장히 사회의식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때 어떤 흐름 속에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화라는 매체를 통해 사회현실을 표현한다는 것, 이것도 선생님 작품 얘기하시면서 한번 말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만화가가 될까? 처음에 악동이는 되게 만화하면 그때까지는 어린이 만화만 했어. 70년대 만화가 좀 이렇게 어른까지 볼 수 있도록 확장이 됐는데 유신이 들어가면서 꽉 조여버리니까 언론사에 기생하는 만화는 대충 허용을 해요. 힘으로. 그 같이 노는 힘으로. 그런데 일반적인 만화는 만화는 어른들, 지도자들 생각이 만화는 애들이 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애들이 보는 것만 해. 어른들이 보는 거, 이거 안 돼. 이제 이래서, 예를 들면 이제 악동이라는 만화가 된 것도, 둘리라는 만화가 된 것도 83년도 12월에 어깨동무 유경재단이 만화를 창간하면서 권력자의 허락하에 창간이 되면서 만화가 생긴 거거든. 그전엔 어느 누구도 잡지를 못 만들게 했어. 허용을 해주지 않았거든. 그게 이제 권력자가 자기들이 쥐고 하는데 그게 한 달에 25만 부 나갔다니까. 그게 10년 이상을 이렇게 독자들하고 지냈는데 궁극적으로 나는 어린이 만화만 할 게 아니고 어린이한테 보여줄 것은 어린이 시각으로 맞춰서 하는 거고 나는 어른한테 하고 싶어. 내가 사는 세상에서 나하고 같이 커가면서 나이가 청년이 되면 청년의 눈으로 노인이 되면 노인의 눈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 그럼 그걸 나는 만화로 하고 싶은데 이걸 못하게 하는 세상이란 말이야. 근데 어쨌든 세상은 그런데 나는 준비라도 해야지. 그런데 내가 이제 그 70, 80년대 생각했던 거는 우리 사회가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고 전쟁이 나고 재건이 되는 과정에서 경제 개발이 되면서 재건기에 우리 사회를 가장 큰 공을 차지하는 사람의 계급을 치라면은 여성들, 우리 누이들, 아가씨들이 오빠를 위해서 공장에 가가지고 돈을 벌어서 아버지한테 붙이면 아버지가 네 오빠 공부 한 자라도 더하게 하자 하고 보내고 하는 이런 게 이제 기본 사회였거든. 그 시절에. 그러면 이 소녀 누이들은 일하는 공장으로 아니면 뭐 더 열악한 곳으로 가다 보면 이 사회 요소에 들어가 가지고 사실은 가발 공장이든 봉제 공장이든 어디 일선에서 가장 노력을 많이 하고 힘들게 그 재건기에 힘을 보탰던 사람들이요. 그것이 문화예술로 나타난 게 가요로도 나타나고 소설로는 겨울여자, 별들의 고향, 이 조혜일이나 최인호나 이런 사람들이 대중문화 속에 소설에 담아가지고 이 사회에 그러하다는 것을 대중적으로 확인을 한단 말이죠. 어쨌든 그 문학이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만화도 할 수 있지. 만화는 그 꿈도 안 꾸고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시작하고 80년대 그렇게, 근데 이제 이미 70년대부터 이렇게 왔던 건데 나는 80년대 들어서 그걸 이제 하게 되고 뒤늦게나마 우리 만화도 문화의 대열에서, 문화예술이 대열에서 우리 사회를 변화하는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그런 역할을 해볼 수 있겠구나 하면서 내가 이제 그린 게 간판스타라고 하는 그 내용이나
그런 몇몇 이제 단편들이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 내 사회적 이치나 만화가로서의 그 본질을 찾아가는 거지. 뭐 맨날 답이 됐는지 어쨌는지 헷갈린다 나.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만화가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막 제일 늦다고 하는데 저는 만화가 참 대중성이 있는 매체잖아요. 다른 이제 뭐 앞서 나간다는 하는 그런 뭐 문학이나 다른 매체에 비해서 그리고 지금 요즘에 또 그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이런 거 보면은 완전 전 세계적으로 강타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화가 늦었다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만화라는 문화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곳이 골목의 만화가게에서 서점으로, 그다음 만화가게에서는 빌려주는 대여거든. 대여의 형식에서 판매, 소유와 판매. 그다음에 지금은 웹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플랫폼으로 들어와서 인터넷의 온라인 공간 안에서 보다 넓어졌어요. 영화가 극장 지역의 소극장에서 그 새로운 극장 형식으로 바뀌더니 그 극장들도 지금은 OTT 때문에, 예? 한 시대가 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그 OTT라는 문화가 우리 안방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된 사회에서 만화 또한 이제 대중하고는 그냥 이 보는 무대 자체는 혁신적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 친연성에서는 어쩔 수 없이 친한데 지속 가능할지는 아직 모르겠고, 다만 이제 지금 우리 한류 문화가 뜬 상태에서 데몬 헌터스까지 이렇게 만화 형식으로,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나와서 하는 건데, 그거는 우리나라 기술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문화만, 내용만 이렇게 담긴 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투자는 안 하거든.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웹툰의 전망은 결국은 소재에 따라서 하기 나름인 것 같고, 그 옛날에는 말하자면 푼돈 벌어서 성실하게 잘 사는 뭐 사람이 드문드문 나왔다면, 그래도 우리 만화 작가들이 그래도 웬만큼 개런티가 높아지고 하면서 그 상위 랭킹을 차지하고 그러면은 그 어느 직업 못지않게 뭐 개런티 수익도 생기는 그런 단계로 갔다가 요즘에는 약간 소강 상태 같아. 다 그렇지는 않다. 경쟁도 더 많아졌고 치열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것이 드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속 가능할지 나는 항상 그 걱정이 들더라. 지속 가능할까? 나는 안 해도 우리 후배들이 이쪽에 많이 모여서 이야기를 생산하고 서사를 만들어내고 하는 이 기초 산업으로 만화라는 게 투자가 제일 적게 되면서 개인이 노동으로 노동과 머리로 해낼 수 있으면서 가장 작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세계의 예술인데, 이렇게 하면서 서사를 생산하는 서사 장르의 핵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지속 가능한가라고 할 때 두고 봐야지. 김근태 의장의 민주화 운동이나 아니면 당시 80년대 민주화 운동 했던 사람들의 사건 이런 것들이 선생님 예술관에 좀 영향을 준 부분이 있나요? 나는 내가 공부를 정상으로 했으면은 역사 선생이나 국어 선생 했을 텐데, 나는 만화한다고 이렇게 불거져 나와 버렸으니까 70년대 말에 조세희 선생을 알았고, 그 무렵에 신경님의 시를 받고 80년대 들어와서 이제 그 문학과 또 만나면서 만화가 문학이다. 만화가 삶이고, 만화 자체를 뭐라고 물어보면 만화는 생활이다, 삶이다. 이런 건데, 다시 말해 문학이고, 다시 말해 예술이고, 예술이라는 게 이 멋진 허공에 있는 구름 같은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그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니까. 그런데 내가 좋아했던 게 이제 문학 쪽이니까 책을 읽으면서
그 조세이면 조세이에 빠져서 문학을 읽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 머리맡에는 내가 일반적인 공부를 허술히 하고 이 세상으로 나왔으니까 일생 동안 내가 읽어야 될 책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청계천을 책방 삼아서 만화 그리면서 돈 생길 때마다 청계천 가서 이제 그 자료와 책과 그 마땅한 것들을 고르고 또 책이 책을 안내해주고, 그러고 나는 이제 습관이 자기 전에 1시간은 뭔가를 본다. 뭔가를 들고 다닌다. 가방에 넣고 다닌다. 앉아있는 시간에는 책을 봐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이 내 생활화됐었기 때문에 20대에서 50대까지는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리저리 이제 있고 그러는데 80년대부터는 소위 말하자면 문학의 색깔이 이제 실천, 생활, 민중 뭐 이렇게 바뀌게 되고, 미술도 그렇고 만화도 그렇고 그렇게 바뀌었는데, 나한테 영향을 많이 준 소설 문학가는 조세희, 황석영 뭐 이런 분들이지. 그 다음에 조정래의 태백산맥도 재밌게 읽었고, 김학철도, 아유, 그 방현석, 홍범도를 읽으면서 김학철 같은 쇠강단, 쇠강단 그런 생각이 났어. 김학철의 격정시대를 보면은 그 선창에서 태풍이 왔을 때 누군가가 물에 빠져 죽을 때 뛰어드는 그 마을의 젊은이가 쌀한가마 하고 이제 지주가 상금을 내거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그냥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밧줄을 들렁들렁 매더니 그 폭풍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건져오거든. 처음에는 한 가마 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 두 가마 하니까 그때도 아무도 없는데 이 친구가 그때 뛰어들어. 그래서 이제 구해왔어. 구해왔는데, 어이구, 자네 쌀 두 가마 생겼네. 그러니까 집어치라고 하면 내가 쌀 때문에 저길 갔냐. 사람이 죽으니까, 내가 아는 마을 사람이 죽으니까 내가 그거 구하러 갔지. 쌀 한 가마고 두 가마고 내가 필요 없다 하면서 그 하는 뭐 그런 그 강단이 있고, 그 시골의 젊은 그 아마 평안도인지 한경도인지 하여튼 그 젊은 그 떡새 같은 그런 강단, 그런 사람이 홍범도거든. 홍범도 정신이요. 죽을 만큼 싸우되, 죽을 만큼 몸을 버려가면서, 자식을 버려가면서, 마누라를 죽여가면서 싸우되, 잃어가면서 싸우되,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 놀라운 지도력이고 놀라운 정신이거든. 그래서 그 김학철 선생한테서는 그런 게 있고, 그분 자체가 이제 일제를 거치면서 다리 하나를 잃고 외발로 우리나라에 나타났을 때 그 준 충격이 있었고, 그런 면이 있지. 김근태 회장이 정치인 되신 후에 얘기 제가 여쭤봤을 때 기억이 선거운동을 같이 하신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라도 돕고 싶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알게 됐고, 이왕이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어느 때는 나도 그렇고 이제 후배 하나 불러가지고 내가 그 엽서를 하나 만들었어. 여기 이제 도봉산이 도봉구니까 도봉산 산 봉우리를 그림으로 그려서 간결하게 엽서에다 그려놓으면 도봉산이야. 그 밑에 이제 집들 밑에 쫙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게 우리 동네인데, 그 뒷면에는 편지 쓰는 거, 이런 걸 사무실에서, 선거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편지 쓰는 거 보내가지고 이렇게 누군가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쓰는 이렇게 편지 보내게 하는데, 내가 그걸 만들어서 우리 후배가 만화 배운다고 와가지고 나 할 일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너 이리 와서 이런 거 하자 하고 여기서 며칠 그런 것도 했고, 그때 하여튼 같이 돌아다니면서 길 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같이
뭐 명함도 나눠주고 그랬던 적이 있고 그러네. 유난히 문화예술인들이 와서 선거운동을 막 하셨던 거예요. 명함도 나눠주고 뭐 이렇게 편지 쓰는 것도 하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정치인들 중에 문화예술에 이 관심 내지는 애착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러니까 뭔가 얕은 그 간격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 저 김대중 대통령이 이 문화예술에 늘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가 있었고 우리 김구 선생이 그랬잖아. 문화가 강한 나라, 강력한 부력은 강국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지킬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화의 힘이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한다 하는 게 이제 김구 선생이 난 그 김구처럼 투박하고 투사같이 그런 분이 그 문화를 얘기했을 때 매우 놀랐는데 그런 면이 있고 아버지도 보면은 어디 무슨 세미나나 이런 데서 뭐 발표를 할 때도 보면 이 단어 하나가 저렇게 정확할 수 있나? 딱 마땅한 단어를 이렇게 얘기해. 근데 딴 사람도 그럴 수가 있겠지만은 그건 만만치 않는 그 언어인데 그 아버지가 그 언어에도 그 깊은 관심이 있는 것 같고 문화예술적인 데가 있어. 그런 것 같아. 그건 알게 모르게 이제 이렇게 통하지. 그러고 아버지 자체가 관심을 가졌고 예술인들과의 교류도 중요하다는 거 가졌고.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이 김근태의 삶을 이제 미래 세대, 미래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만화 한 컷으로 표현한다면 이 질문이 있어서 아마 선생님이 그 그림을 그려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형상으로 얘기를 하려면 말로 다 아는 일이고 다 아는 얘기고 고만고만하고 그러는데 내가 그 나무 심는 사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 1차 대전 때 방문했을 때 처음 만나서 10만 그루를 심어서 1만 그루가 살아남아서 그러고 이제 그 기록하는 관찰자 소설가는 다시 들어갔다가 세월이 지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갔던가? 갔는데 처음에는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때는 벌을 치고 있어. 양이 나무를 뜯어먹더라 이거야. 그래서 나무가 훼손되지 않는 방법으로는 벌이 더 낫다 해서 이제 벌로 바꿔서 나무를 심는 작업을 계속하고 그것이 무더기 숲이 되고 그 천지가 숲으로 변하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마을이 형성이 되고 하는 이런 과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혼자 묵묵히 그 노인은 여전히 쇠지팡이로 그 나무를 심고 있었다. 그러면서 얼마나 고독한 길이었는지 말까지 잊어먹었다고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 어떤 길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일이라는 게 누가 알아주고 누구한테 내세우고 이런 것을 떠나버리잖아. 그런 건데 내가 문득 민주주의자 김근태는 민주라는 나무를 심었다. 민주목을 심었구나. 맞아. 70년대 그 청년기서부터 80년대 그때까지 뭐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았겠냐고. 뒤에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뒤에서 뭔가를 회복하려고 걷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지만은 어쨌든 현실 정치로 들어와서도 하여튼 그 기나긴 여정이라는 것은 크게 그 노인네 부피해라고 이름이 부피해 노인이야. 부피해라는 노인과 다름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그리고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그렸다. 나중에 이걸 촬영해가지고 필요하면 이렇게 쓰세요. 이거는 이 액자는 다이소에서 샀어. 근데 이뻐 그냥 괜찮아. 1,000원짜리야. 응?
1,000원짜리인데 이 김근태라고 하는 무한의 가치가 있는데 액자를 고르고 하다가 골랐어. 근데 내가 그려놓고도 마음에 드네. 만족하시네. 너무 좋아요, 진짜. 왜냐면 제가 그냥 김근태, 아버지 김근태를 생각했을 때 뭔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이 없는데 돌다리를 먼저 놓고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내 옆에 있을 수 없는 사람, 나랑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약간 그 먼저 나무를 심는 사람이 씨앗을 틔우기 위해서 그런 게 되게 비슷해서 그래. 공감이 너무 가고요. 너무 감사드려요. 그 나무를 심는 사람이 이후에 인도네시아에서도 어떤 노인이 똑같이 해가지고 거의 스토리가 똑같아.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많고 뭐 그런 그 역할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 한 두 가지만 남은 것 같은데요. 이 김근태 의장을 기억하기 위해 저희 김근태 기념 도서관 여기서 전시들 하셨었는데 특별히 김근태 기념 도서관에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바라는 점? 내가 바라고 말고 할 것 없이 그냥 김근태라는 나무가 이 도서관이라는 하나의 그 노송, 큰 성황당 나무로 이렇게 서 있어. 그러면 이제 새들도 찾아오고 그늘도 생기고 그럴 수 있게 이제 해 나가면 되는 거고. 여기만큼 좋은 데도 없어. 옥상에 가서 보니까 죽이더라고. 근데 하여튼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도봉 구민을 넘어서 서울 시민의 그 대중들의 것이니까 대중들과 같이 그 뭔가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 도서관이라는 형태로 해서 하면은 사람들은 어쨌든 드나들면서 중요한 건 잊혀지지 않으면 좋겠어. 그게 기억이라는 거, 기록이라는 거, 잊히지 않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한 이런 게 이렇게 챙기는 사람들이 그것을 꾸준하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나갈 필요가 있는데 뭐 뾰족한 방법은 때마다 다르고 다 그럴 텐데 그 다음에 또 정부가 바뀌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은 또 뭐 이상한 변화가 올 수 있고 막 이런 걱정도 많이 서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관계없이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어야. 오늘 이 인터뷰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오늘 인터뷰 소감이랑 혹시 이야기 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또 아버지가 보고 싶어지더라고. 다시 한번 만나면 나 옛날에 늘 이 바라만 보는 입장이고 같이 그랬는데 나하고는 5살 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워낙 촌뜨기야. 촌뜨기라서 항상 보고만 있어도 좋고 그 보고 있는다는 거는 뭐냐면 신뢰의 전제야. 내가 믿으니까 내가 따라도 좋으니까 내가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 전적으로 믿는 사람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몸이 힘드셨던 것 같아. 내 친구가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했더라고. 중학교 동창인데. 그래서 야 내가 잘 아는 김근태 장관이었잖아. 그러니까 나 보고하러 들어갔어. 근데 가끔 이렇게 몸이 이렇게 좀 덜 좋으신가? 그때는 크게는 못 느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느낌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선생님 긴 시간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문화예술인 모임 하셨던 그 멤버들을 저희가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수를 오늘 너무 긴 시간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선생님.